それでちょっと第2セッションのテーマが、もうちょっと中身は入ってるんですね、第1セッションで。ただ、このまま休息もなく進めちゃいます。で、次のセッション終わってから10分休息し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第2セッションはバイデン政権下の対中戦略と朝鮮半島政策というものをどう考えるかと、日本と韓国で。ということにテーマになります。で、日本側は神保先生。で、韓国側は、誰だっけ、パク・ウォンウォンさん、ウォンウォン先生に問題提起してもらいます。それと、韓国はあれですか、あの人、パク・ヨンジュンさん来てます？まだ2時から。もう2時でしょ？パク・ヨンジュンさん来てます？いらっしゃってる？じゃあ、パク・ヨンジュンさん、次は後から発言してください。じゃあ、どうしましょう、神保さん、韓国側から問題提起でよろしいですか？じゃあ、韓国側からパク・ウォングン先生、パク先生、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예, 1세션에서 상당 부분 얘기가 나온 거라서 제가 최대한 서로 겹치지 않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발제문을 한국어로 작성한 게 있는데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측 참석자들한테는 공유를 했는데요. 좀 많이 줄이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쇠퇴하고 있다라는 것은 저의 주장은 아니고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2019년에 미국의 대표적인 전원 Foreign Affairs에서 상당 부분 특집호가 나오면서 논의가 끝났죠. 그 세 가지가 미국의 심각한 문제다. 첫 번째는 미국의 과잉 군사 팽창, 테러와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는 그런 어려움으로 2008년 그 이른바 대침체까지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가 문제고, 두 번째는 경제 불균등의 고착화, 이 인종 문제랑도 연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지난 4년, 특히 작년 그 미국 대선에서 보여주고 올 1월 6일 날 미국 의사당 난입 사건에서 보여준 것처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입헌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이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은 모습이 보인다. 이 세 가지 문제가 미국을 예전과 같은 그런 국가로 남게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고요. 이것은 뭐 저뿐만 아니라 이미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이런 기본적인 판단 하에 미국이 대전략을 수정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저는 이번 바이든 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른바 자유주의적 질서에 매우 중요한 그런 사건이다. 긍정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4년을 트럼프가 더 했다면은 세계는 걷잡을 수 없는 혼돈에 빠져들 것이 분명했고요. 바이든이 4년의 새로운 기회를 미국이 맞게 하는데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할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쇠퇴는 불가피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런 쇠퇴를 잘 관리하면서 할 수 있고 또 미국 이후의 세계 질서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4년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 저의 판단이고요. 무려 7,400만의 미국민들이 트럼피즘을 주창하는 트럼프에게 투표를 한 모습이 분명히 있고, 향후 어떻게 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이 트럼피즘 국내외에 다 막강한 영향력을 여전히 행사하고 앞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트럼피즘을 극복하느냐가 앞으로의 세계 질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가 한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을 이미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바이든 대통령도 얘기했고 국가안보부장관 제이크 서리반도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국내 정치 상황과 매우 밀접하게 연계된 대외 정책이다. 이것을 바이든은 작년에 Foreign Affairs에서 쓴 걸 보면 중산층을 위한 대외 정책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미 바이 아메리칸이라는 이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랑 뭐가 다르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 부분 미국 국내적인 이해를 반영하는 대외 정책은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이 대외 정책이 미국이 전통적으로 갖고 온 외교 이익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수정하느냐, 뭐 이것도 논란이 있습니다. 이미 수정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저는 수정의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뭐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대외 정책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부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바이든의 취임사에도 나타났습니다만 힘의 본보기가 아닌 본보기의 힘을 보이겠다. 그러니까 example of power가 아닌 power of example을 하겠다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인데 이것은 바이든이 처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오바마 때 이미 얘기를 했죠. 오바마 대통령이 이 본보기의 힘, power of example이라는 얘기를 이미 썼고 그 표현이 같이 더 쓰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얼마만큼 미국이 훼손된 미국 국내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느냐가 대외 정책에서의 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끌고 가는 미국의 지도력에 직접적인 영향 요인으로 작동한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외 정책에 나타나는 핵심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이른바 시스템의 복원이죠. 트럼프의 4년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화, 중앙화한 모든 대외 정책을 다시금 시스템에 의해서 돌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국무부, 국방부, 미 국무부, 국방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라는 판단입니다. 동맹 군사 정책은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 때 이미 얘기했던 자제와 축소, 선택적 개입을 이미 이어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트럼프도 일면 그런 경향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매우 거칠고 일관성 없게 했긴 했습니다. 바이든은 훨씬 더 잘 조직되고 체계적으로 미국의 자제와 축소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바이든이 말씀드린 Foreign Affairs에서 아주 자세하게 썼죠. 군사력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저는 미국이 이미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조정도 시작했습니다. 그 지난주인가요? 바이든이 발표한 외교 연설, 정책 연설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썼던 GPR, Global Posture Review, 해외 태세, 전 세계 대비 태세 검토라는 똑같은 표현을 갖고 오면서 지금 조정을 하겠다,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핵심은 아시아인데요. 아시아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조정이 될까, 특히 동북아,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결국은 다시금 미국의 국내 문제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 경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국이 국내적으로 얼마만큼 회복하느냐, 더불어서 국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동맹국의 책임과 비용 분담도 더 많이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처럼 거칠게 하진 않겠지만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내세우면서 동맹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요청할 가능성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중정책은 이것도 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당연히 강경정책으로 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어느 수준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전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커트 캠블이 중국과의 전략적 공존을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도했던 완전한 탈동조화, 디커플링이랑은 다른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앞으로의 미국의 국내적인 이 문제의 해결 수준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가 우호국의 또 이 협력의 정도에 따라서 이 대중 정책도 활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대중 군사 정책에서는 두 가지 특징이 드러나는데요. 이것도 커트 캠블이 Foreign Affairs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진 배치된 대규모 전력의 필요성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GPR이랑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전진 배치된 미군의 수주를 줄이면서 대신에 그 빈 공간을 동맹국과 우호국이 좀 채워넣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A2AD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미사일을 활용하고 돈이 많이 들고 취약한 항공모함은 상대적으로 덜 활용하겠다라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캠블이 얘기한 것 중에 좀 신경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 동북아에 위치한 소규모 기지들이 결국 중국이죠. 중국의 그 공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와 인도양으로 분산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주일, 주한미군 조정에 어떻게 연계가 될 것인가를 우리가 사실은 한미일이
같이 모여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이고 지금 시급한 것은 3월 8일로 국내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훈련이죠. 8차 당대회 때 뭐 북한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연합훈련을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연합훈련이 시행됐을 때 북한이 어떤 반응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뭐 오바마 행정부 했던 전략적 인내라는 것은 뭐 하지 않는, 그러니까 뭐 전략적 인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제가 이해하는 전략적 인내는 무항마 행정부 2기 때, 특히 2012년 2.29 합의가 깨지면서 사실상 북한의 체제 전환, 리짐 체인지를 오바마 행정부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략적 인내로 이해를 한다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여전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뭐 잘 아시겠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한국 정부도 거기에 화답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더 적극적인 대중 경제 동참을 요청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군 조정이 한 주한미군, 주일미군 합쳐서 앞으로 이어질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숙제로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次、神保先生お願いし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パク・ウォンゴン先生から、詳細にこのバイデン政権の対外政策の方向性についての報告がありまして、で私は実はあまり、付け加えることがないと言いますか、私がこうメモとして準備したものは、おそらくこう重複することが多くてですね、聞いてる人にとってはこう音楽のジャズの演奏のように同じ曲目を違うスタイルで聴くことになるということになることを若干懸念していますけれども、ちょっと短めに、私の解釈を、お話しさせていただければ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でまずバイデン政権、バイデン外交の、基本的な性格は、これパク先生が今おっしゃった通り、だ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2月の4日にバイデンはアメリカの国務省を訪問して、でまずエントランスホール、1回ですね、皆さんがよく知ってるエントランスホールで、外交官を並べてですね、アメリカ is back Diplomacy is back というふうにこう言ったわけですね。であれは非常にこう象徴的な意味があると思っていて、こうトランプ政権の時に大統領が国務省に行ったのは4年間でわずか1回だけ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バイデンはわずか2週間にしてこう国務省を訪れて、そして今まで十分にこの、名誉と権限が与えられていなかったこの国務省の高官ですね、にこう責任と権限を重視して、まさにこのプロフェッショナリズムを重視しますということをこう宣言した。これは非常にこう大きなメッセージ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したがってこのどちらかというとトップダウンで決めて、この下のこの国務次官、次官補などの高官レベルが戸惑うような外交の時代は終わってですね、よりこうプロフェッショナリズムでこう積み上げていくんだということがバイデン外交の一つの大きなスタイルになるだろう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で、いくつかこう外交の理念というところで焦点として見るべきなのは、一つはアメリカのこの国際秩序に対するこのリーダーシップと、そしてこのリベラルな規範を重視する姿勢っていうのは戻ってくる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で、2番目にそのためにこの国際的な連携を重視するということも掲げられていて、で3番目にこれパク先生もおっしゃ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何を目的に外交するかといった時のキーワードはアメリカのまさに中産階級、ミドルクラスの利益を体現するというところが、この辺がこう読み解くべき
き重要な要素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うんですね。で、1番目のこのアメリカのリーダーシップとリベラルな規範ですけれども、いくつかこうバラバラっともうすでに動き始めてるんですが、一つはこの気候変動問題でこうパリ協定に復帰するとか、であるいはトランプがこう、離脱しようとした世界保健機構とかですね、WHO に関与を継続するとか、であるいはこのイスラム教徒が今アメリカにこう入国が禁止されている国がいくつかあるんですけれども、この規制を解除されても今アメリカに行く人は少ないでしょうけれども、そういうことになって、で、移民の規制みたいなのも解除していくというところが、あって、その方針の転換として、そして、不思議なこの共通性というところでは、その文脈の延長として、実はロシアや中国などへの権威主義への対抗という軸を強めていくと。で、これがリベラルな規範とトランプの強硬策と、この源流は違うんですけれども、下流で一緒になるという部分が、結構大きなポイントだと思うんですね。これが1番目です。で、2番目に国際的な連携なんですけれども、で、これはアメリカが世界の課題に一国で立ち向かうことはもはや不可能と。これはパワーのディストリビューションを考えていくと、その通りだな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じゃあどうするかというと、このlike-minded states とのこう連携を重視して、で、これは同盟国、パートナー国が第一義的なんですけれども、その先にこの民主主義国同士の連携みたいなことを重視して、できればこう D10 みたいな構想を先に進めたいみたいなことを言ってるわけですね。で、この後者が本当に意味ある、構想になるかどうか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見てみないと分かんないと。いうところですよね。で、またトランプ政権がこう軽視した国連とか国際機関とかのマルチラテラリズムに関しては、ちゃんと関与するよということが2番目だと思います。で、3番目のこのアメリカのミドルクラスのための外交って一体何なんだというところの理解は難しいんですけれども、これもすでにパク先生が分析された通りなんですが、バイデンの論文とか、ジェイク・サリバンのこれまで書いた文章とかを読んでみると、理屈としてはですね、アメリカのパワーと活力の源泉というのは常にこうミドルクラスにあるんだと。で、このミドルクラスっていうのが、実はトランプ政権が選挙で勝った時に定義した、いわゆるこのロアミドルの人たちという意味ではなくて、アメリカには実は多様なミドルクラスがあるんだと。従ってこの製造業を重視するっていうのはもちろんなんですけれども、多くの非製造業に従事するアメリカ人が、外交の中で安全保障と経済のウェルビーイングというものを望んでるんだということを体現する外交なんだということを言ってるわけですね。とはいえ、そこは貿易を推進してグローバリズムを推進するだけでは満たされない国内産業保護みたいな要素っていうのは常に入ってくるということを考えれば、かつてのオバマ政権が進めたグローバリズム的な政策よりははるかに内向きの産業保護的なシフトをこう重視した対外経済政策になるだろうということは、容易に、想像できて、おそらくここを重視しなかったことが、実は4年前の選挙でヒラリー・クリントンが負けた最も大きな要素だということなので、このミドルクラスを重視する外交っていうのは多分にヒラリーの失敗から学んだことだっていうのが私の解釈なんですね。したがってこれは結構大事なポイントになるだろう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で、次に、バイデン政権の対中政策がどうなっていくかなんですが、これも皆さんおそらく共有できる部分かなとは思ってるんですが、過去4年間で民主党が変わったということなんだと思うんですね。で、この変わった理由は3つ4つあるんですけれども、非常にこう短く言うと、1つは、アメリカの中で超党派的にアメリカの軍事的及び技術的優位に対する危機感というものが随分もう生まれ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が一つで、二つ目はこれ特に民主党フォーカスで極めて重視すべきだと思うんですが、それはこの広く共有されていた中国の自由化に対する期待感っていうものが、この4年間で決定的に失われたんだと思うんですね。で、それはきっかけはもちろんあって、一つは習近平国家主席の終身制みたいな、政権交代をもう早期し得ないような相手と共存できるかっていう、こういう
フラストレーションと、であとは香港とかウイグルの問題のように実際に弾圧が進められていることとか、南シナ海で軍事化が進んじゃったじゃないかみたいな、こういう総合的なことが合わさって、民主党自体の対中感がものすごく硬化したっていうのは、その通りだと思うんですね。で、3番目に、これは日本と韓国と少し違うぞというところで重視しなきゃいけないのは、この4年間でアメリカの産業界の中国に対する失望感っていうものが日本と韓国よりもはるかに進んでしまっ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で、韓国の皆さん、日本に来て経団連でね、喋っていただくと、あれ、日本の経団連とか経産省ってまだまだ中国すごいべったりじゃんって思うと思うんですよ。で、中国のその市場に対する期待っていうのはでかいし、トヨタなんて行けばもう中国で稼いでるわけですよね。で、こういう韓国もおそらく大企業は中国の市場とのなんていうんですか、一体感というのは非常に大きいと思うんですけど、これとアメリカの経済界が抱いている中国市場の期待っていうのは、もうかなりここはセパレートし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が結構大きくて、ここが私ちょっと心配してるんですけれども、アメリカが考える対中政策と日本と韓国が考える対中政策の分断が結構生まれやすいという構造は、トランプ政権でもバイデン政権でも変わらない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で、最後がアメリカ社会に対する中国のシャープパワーというか、いわゆるイデオロギー浸透工作みたいなものが、ものすごく意識され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こういうことだと思うんですね。で、したがって、こういった中でトランプ政権は厳しい対中政策をやったんですけれども、民主党もまた特に議会の中でですね、厳しい反中法案みたいなものをほとんどユナニマスな形で、通してきたと。その上にバイデン政権があるということは、とても大事だろう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もちろん気候変動とか保健衛生とか、イランの核問題ですね、JCPOA の復帰とか、あるいは後に出てくる北朝鮮の問題で中国の協力は必ず必要になるので、バイデン政権はより多分プロフェッショナルに協力すると思いますけれども、おそらくこの傾向としてのつまり政権だから変わるという要素じゃなくて、傾向として共通に進んでくる要素というものを我々は十分に踏まえなければいけないと思います。で、最後、あと1、2分で北東アジアの話をしたい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一つはですね、日本として良かったなと思っていることは、バイデン政権がこの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という構想を継続したことだと思います。で、当初、バイデン政権はなんかトランプの使った言葉は使いたがらないみたいな要素があって、だいぶ日本の外務省も働きかけたらしいんですけれども、いやいや、これはすごい磁石のように重要な概念なので、バイデン政権でも継続してくださいという形でコンファームされたということは、日本にとって非常に良かった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で、これがやはり自力のような形で、まさにソヤ先生がよくおっしゃるこのミドルパワー連携みたいなものをなんていうか、化学反応を起こしやすくする概念として継続されたというふうに私自身は解釈していて、でこれが揺れたりするとですね、一体どういうふうなパートナーシップを形成するのかみたいなものがまた組み替えられるということになるので、実際継続したことは良かった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で、もう一つ細かい話をすると、じゃあ自由で開かれたという概念がどこまでこの地域をまたぐ概念として継続するかということは結構大事なんですけれども、さっき言った経済の連携とかデカップリングとかサプライチェーンをどうするかみたいなところでも、ちょっともしかすると日本とアメリカは折り合わない部分が出てくると思うし、2つ目は自由の概念をめぐっても、特にこれミャンマーが決定的だと思いますけれども、おそらくアメリカのミャンマー政策と日本のミャンマー政策にはかなりの乖離が生まれるだろうというふうに私は思っています。じゃあ何のために自由で開かれたと言ってるんですかみたいなことで、なんかちょっと概念的に揉める可能性というのは秘めているだろう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で、あと一つ二つだけですけれども、あとはアメリカ軍の体制見直し、これはパク先生がおっしゃった通りなので、繰り返しはしないようにいたします。で、最後に北朝鮮ですけれども、先ほどのセッションでも出たように、おそらくこのトランプ政権のようなですね、トップダウンによる協議方式っていうものは追求しないん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で、バイデン政権は完全な非核化というコミットはしてるんですけれども、この非核化協議をどういうこのクイッドプロクオを使って進めていく
くの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の具体的な方針はできてないんだと思うんですね。で、できてない状態で何が起こるかというと、おそらく最初のアクションは北朝鮮側から起こるでしょうから、おそらく今年の3月の米韓合同軍事演習なのか、それとも今年の後半になるのか分かりませんけれども、おそらく何らかのこの軍事的な挑発みたいなものが起きて、そこからケミカルリアクションのような形で起こりうるということが今後の展開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したがって確たる方針がまだできてない中で、繰り返しになりますけど、日本と韓国がどのような政策協調を進めてですね、この秩序の変動というものに立ち向かうかというのは引き続き重要である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るところです。私の方からは以上にさせていただきます。はい、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これから自由討議に入ります。で、1時間になりますので、皆さん3分ぐらいでお願いしたいんですが、どうですか、さっきと同じように発言者の発言のマークをしてくれると非常に助かるんですが、そうでないとこっちの方からちょっと初めから指名する形になります。で今のお二方の話に関して、今ちょっと発言されてない人がいるので、まず韓国はね、パク・ヨンジュンさん、入ってきたということなので、久しぶりです。パクさんからちょっと話をしていただいて、日本はさっきね、増田さんと、なんだっけ、小野田さんが発言してなかったその2人、話してください。じゃあ、パク・ヨンジュン先生、お願いします。3分ですよ。 네, 일본 선생님들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저께 동경에서 지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좀 걱정했습니다만 이렇게 다 건강한 모습 뵙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지금 진복현 선생님하고 박원근 선생님께서 미국 바이든 정부 등장 이후에 대외 정책의 전반적인 기조, 또 그 속에서 대중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또 질문보다는 저의 생각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자유민주주의랄까 기치를 좀 더 선명히 내세우면서 동맹국,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국제기구들을 중시한다는 것은 진복현 선생님이나 박원 선생님이 동일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글로벌 서미트 포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정상회담 같은 것들을 의욕적으로 바이든 대통령께서 제시하고 계신데,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는 이 회의에 들어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소극적인 견해도 존재합니다. 다만 저는 적극적으로 한국이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하는 글로벌 민주주의 정상회담에 적극 참가를 하고, 또 그 속에서 일본이랄까 다른 어떤 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을 일단 한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바이든 정부가 물론 트럼프 행정부하고는 위계적인 결이 다르지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소위 쿼드, 미국, 일본, 인도, 호주에 의한 안보 협력의 어떤 네트워크를 계속 강화하려고 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작년도 말에 나왔던 아미티지 나이 리포트에서 쿼드에 대한 협력을 계속 강화하면서 일본을 소위 Five Eye에 포함을 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아마 쿼드 가운데서도 일본의 위상이랄까 각별한 어떤 위상이 부여되지 않겠는가 전망을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사실 한국한테 이것이 조금 좀 외교적인 과제를 던져주는데,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쿼드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가를 하진 않았었습니다. 2017년도 처음 제안이 왔을 때 청와대에서는 우리가 미국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인데, 저는 한국이 예컨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또 해양 자유의 항행 자유를 보장하고 법의 지배에 대해서는 한국도 공유한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과 다르게 쿼드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바이든 정부도 그렇고 블링켄 국무장관도 그렇고요. 또 바이든 정부 등장해서 나오는 모든 보고서들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과의 어떤 협력 강화를 얘기하면서 한일 간의 협력,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한일 간이 역사적 갈등을 넘어서 서로 협력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저도 이 점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뭐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해서가 아니라 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여러 가지 존재하는 그런 안보상의 어떤 문제들이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이 그 전보다는 조금 더 역사 문제에 대한 갈등을 벗어나서 조금 더 협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이거는 저희 발언 시간이 3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다시 또 발언할 기회가 생기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時間協力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じゃあ、小野田さん、増田さん、ちょっと続けて3分以内でお願いし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は軍事中心に中国とかアメリカを見てますので、ちょっと私の見方を簡単に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先ほど添谷先生も質問を訂正、なさっていて、神保先生がそれに答える形で、中距離ミサイルの話とかをされてましたけれども、大体通りだ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バイデン政権のその安全保障政策、国防政策がどうなるかということに関して、インド太平洋を中心に申し上げると、私はその米軍の軍事体制というのは大きく変わらない、方向性はですね、変わらないと見ています。なぜなら、トランプ政権といいますか、先の4年間で、トランプ政権の国防戦略って非常によくできた戦略で、しかも非常にスピーディーに策定をされた戦略で、ここに国防省だとか、軍がですね、相当強く関与して作られた戦略で、対テロのその戦略からですね、大きく大国間競争に踏み出して、中国の A2AD にどう向き合うのかということのベースラインがあそこに書かれているわけですね。で、4年間経った今、まだ、全然道半ばっていうか、道始まったばっかり。議会が主導しているパシフィック・デタランス・イニシアティブ、太平洋抑止構想っていうのも、まだ決まったばっかりで、実態として予算のアロケーションはできてませんので、軍には具体的な金も流れていないということですね。予算化がされても、それが装備品として実現化するのに最低でも4、5年はかかりますから、まだその調についたばかりということで、今、それを、体制見直しや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ね、その体制を大きく変えてしまうと、軍の体制はガタガタになってしまうということは、バイデン政権もよく理解しているはずですので、当面、そのインド太平洋に向けた、例えば、対艦ミサイルの強化ですとか、グアム島の防衛策の強化ですとか、あるいはそのパラオとの関係を強化してですね、あそこに、超水平線レーダーを設置するという構想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そういったその警戒監視能力の強化、それから宇宙軍創設しましたね。その宇宙軍に対するその資源の投下というものは引き続き行われるんだろうというふうに私は見ています。ただ、核の戦略については、先ほど韓国の方からもご指摘ありましたけれども、だいぶソフトなものになるし、資源投下もある種抑えたものにならざるを得ないだろう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バイデン政権の全体の方向性として、やっぱり国防費の抑制というものは一つの大きな課題になりますから、それがどのような形で、現れてくるのか。議会はさっき申し上げた太平洋抑止構想、あるいはヨーロッパの抑止構想というものを作って、重点的にその予算のアロケーションを進めていますが、それがなかなか困難になるとすると、軍の体制がどっかにほころびが出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見方で、今の体制の見直しというものの帰結というものをですね、に注目する必要があるというふうに私は見ています。以上で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増田さん、質疑お願いし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パク先生、神保先生から、バイデン政権の政策、外交の方向性をきれいに説明していただいたんですが、すごく学者的というのは、お二方がまとめたということよりもですね、きれいに説明しようとしている、スタッフたちがいるんだ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で、これが本当にどういうふうな形で展開していくのかという
うまくいくのかということになると、正直よくわからないなという、感想です。で、中国がどう見てるのかというところでございますが、トランプよりいいと見てるのか悪いと見てるのかということになると、これ微妙な感覚で見てるんだろうなと思います。一つは、いいというのであれば、対話は回復するんだろうと。米中間の対話は回復する。しかしながら、その対話というものが、本当に何らかのゴールを目指した対話、ゴールができるのかということになると、中国はあまり、信用していないという感じはします。少なくとも現時点では。神保さんがですね、バイデン政権は中国とプロフェッショナルには協力していくだろうと、こうおっしゃったんだけども、プロフェッショナルに協力というのが、何らかの政治目標の共有に至るのかということになると、中国はそう考えていないだろうと思います。そう考えてない理由は多分2点あるいは3点あって、1つは、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というコンセプトをバイデンさんも継続するだろうということ。そしてそれがある意味同盟強化、安全保障協力の強化につながっていくといったところにへの懸念が中国では極めて強いのが1点。で、2つ目が規範を、仮に強化するということであれば、これは中国とやはり対抗的な規範の強調になるであろうし、さらには技術派遣の問題が継続するのであれば、これもまた難しいということで、単なる対話の回復であって、それが政治目標の一致には決してつながらないんだと、こういう考え方を中国が、現段階では持っていると考えられます。したがってですね、そうした前提に立つならば、何を中国がするのかということになるわけですが、一つは、バックヤードの強化ということで、新興国との連携を中国は、強化していくということで、これは一帯一路という言葉が減ってきたという指摘もありますが、これは強化されるというふうに私個人は思います。で、もう一つは、技術派遣、規範、あるいは安全保障、これはやはりまだ一体化、アメリカ側でするという懸念が一体化するという中で、日本とか韓国に対して経済的なメリット、はい、わかりました。経済的なメリットを強化した外交アプローチ、経済外交のアプローチを強化する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ので、日韓としてはですね、神保さんもおっしゃいましたが、経済と安全保障のバランスをどう再設定していくのかしないのかといったところは、バイデン政権との付き合い方に加えてですね、対中関係上極めて重要になってくるのかなという感覚を、持っております。とりあえず最初の、問題提起的な感想は以上でござい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これからはまだ50分ぐらいありますので、自由でお願いしたいんですが、韓国の方どうですか？今出た議論を、日本で、そうか。いや、また後から当てます。じゃあ、韓国の方でどうでしょう？あげた？あの人はね、新ソホさん。 네, 우리 박원권 교수님하고 현진보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두 분 말씀 중에 저한테 제일 크게 와닿은 거는 바이든 행정부의 중산층 외교라는 말씀이 제일 와닿았습니다. 저는 이제 일부에서 제가 미국의 그 정치적인 혼란, 이것이 가장 큰 하나의 지금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하나의 큰 구조적인 변수가 되지 않았나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또 다른 변수는 경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경제 문제라는 게 직접적으로는 이번에 닥친 코로나 위기, 이것이 굉장히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가 여기 앉아서 지금 이렇게 줌으로 회의한다는 것 자체가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하지 못하던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아마 코로나 이후에도 이런 바뀐 형태, 여러 가지 경제 형태라든지 우리의 삶의 변화가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보다 좀 더 근본적인 변화는 소위 말하는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그 경제적인 구조의 변화. 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세션에서 말한 미국의 정치적인 혼란을 가져온
근본적인 원인이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하신 그 자유민주 세계,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 세계에서의 중산 측의 몰락, 다시 말하면 양극화의 심화, 이것이 가져온 민주주의의 위기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민주진영 내에서 한국과 일본도 저는 비슷한 지금 문제를 당면하고 있다고 보고, 이것을 경제 문제 차원에서만 뿐만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민주진영들이 잘 다루냐에 따라서 앞으로 민주진영 내에서 민주주의의 미래도 굉장히 중요한 그 도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지금 논의하고 있는 민주진영 간의 뭐 대중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교정책에도 영향을 저는 미칠 것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우리 이것이 이번에 나오는 이런 산업 구조의 변화, 코로나 위기, 경제 위기가 우리 민주주의 진영 내에서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미중 경쟁에 있어서도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중요시하게 두고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퇴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두 나라가 계속 같이 커오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여전히 격차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됐었는데, 이번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중국의 대응, 그리고 미국의 실패, 이것을 통해서 최소한 그 경제적인 그 중국의 추격에 있어서는 상당한 가속도가 붙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향후 미중 간의 힘의 균형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지 또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제가 지금 볼 때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하나의 고려 사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はい。では、日本側からですね、手が上がらないんであれば、新しい人が参加してるんで、ご紹介しますが、富樫あゆみ先生、はい、富樫です。東洋英和大学はい。の先生です。富樫さん、どうですか、参入してくれますか、今の議論に。そうですね、私の専門がですね、北東アジアの秩序、特に日本と韓国の安全保障を専門としているので、その観点から一つ、懸念ですねっていうのを、懸念というか、問題となりうるだろうというところをお話しさせていただくとすると、先ほど神保先生、その他の大勢の先生方がご指摘されたように、バイデン政権でも自由で開かれた民主主義、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戦略を継承しておりますし、どう考えても自由民主主義秩序というものをバイデン政権は全面的にこちらに押し出してくると思うんですね。で、それは日本としては、なんでしょう、受け入れられるだろう。もちろん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という概念自体が安倍首相が言い出したことですし、日本もそれに、乗ってくる戦略なんですが、日本と韓国の協力というものを考えたときに、その概念が果たしてどれだけ北東アジア地域でシェアされるのかっていうところは、もう少し考えていく必要があるの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うんですね。こういうふうに概念とか価値観とかを全面的に押し出した外交を展開するときに、やはりその旗印に国々が同意をして賛成をして、集まっ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ただ悲しいことに日本と韓国、特にここに韓国の先生がたくさん大勢ご参加されてますが、韓国がその価値観にどこまで参入できるかっていうことが、バイデン政権の北東アジア戦略が成功するかしないかの大きな鍵になってくるかっていうふうに思うんですね。で、逆に日本の立場で言えば、どこまでその韓国をそういう価値観に寄せてこれるかっていう戦略を日本が積極的に取っていく必要があるというふうに個人的には思うんです。なので、その日本が韓国と同じような価値観をシェアできる、政策を展開し、韓国が果たしてそこにどこまで協力できるのかっていうところを真剣に議論していく必要があるし、注視していく必要があるんではないかなっていうふうに個人的には一番大きな問題だと思って見ています。ちょっとはい、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今の質問、韓国の皆さんどうですか、答えてくれませんか。非常にいい質問です。
韓国の人は、じゃあ今、じゃないや、ウォンゴンさん。 네, 여러 좋은 말씀들을 많이 주셨고요. 전체적으로 주신 말씀에 뭐 제가 특별하게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의견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마 우리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 북한 문제도 좀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일부 선생님들이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것이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우려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결국 미중 관계 하에서 이런 상황이 더 강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미국과 중국이 갈등이 심화되면 될수록 그만큼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어려워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일종의 에셋으로, 자산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북한이 더 버틸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중국이 유형 무형으로 제공을 할 것이다. 이미 8차 당대회 때도 북한이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만, 미국이 선제적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북한이 먼저 나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와 북한 내부 정치가 그것을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거기에는 또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은 좀 더 어렵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아까 우리 진보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북한 핵 문제, 이란 JCPOA 같은 데에는 협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드는 거거든요. 지금 JCPOA에 대해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대선 이전의 선거 공약으로는 즉각적으로 복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복귀를 하는데 계속해서 조건을 걸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국과 이 문제를 협의했다라는 얘기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P5+1에 중국이 한 명이기 때문에, 한 국가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파트너로서만 중국과 얘기하지는 않겠죠. 근데 더불어서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얘기를 하면서 뭐 북한 문제는 전혀 얘기가 안 됐고, 어떤 협력을 구한다라는 얘기도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생각하는 이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협력은 어떤 평화적인 외교적인 방법도 있겠지만, 이 제재를 확실하게 북한에 부과하고 강화하고 유지하는 데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라라는 일종의 압박의 모습으로도 이것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ちょっと北朝鮮の話にちょっと話を進めたいので、たださっきの富樫さんの話ね、ちょっと中途半端になっちゃったので、ね、チョンさんいる？チョンさん、残ってます？チョンさん。チョンさん、富樫さんのさっきの質問にちょっと答えて、その後北朝鮮の問題にちょっと話を集中したいので、チョンさん、話してくれません？ 네, 어떤 질문 말씀이신지 제가 여러 질문이 있으시는. 自由と民主とかそういう価値観をね、共有して日本と韓国が一緒に力を合わせるということができるのかと。韓国はそういうことを、価値観を目標にして行動できますかと。力を合わせることができますかと。そういう話でした。 네네. 네. 저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가치 자체에 대한 한국의 커미트먼트는 뭐 확고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추상적인 의미의 가치하고 이제 국제 정치에서 그런 가치가 그 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가 하는 거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도 그 켄 진보 선생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미국이 트럼프 정부 시대를 거치면서 그 자유와 푸니스에 대한 커미트먼트가
거의 바닥을 보였기 때문에 미국 스스로 국내 정치라든지 또는 그 대외 정책에서 보였던 보호무역 정치라든지 또는 미국 이익 우선주의 등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그런 가치를 회복하리라는 기대는 있지만 그게 현실화되는 것이 가능한지는 별도의 문제이다. 특히 그 바이든 정부의 행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요. 그것의 성공 가능성과 또 미국 국민들의 지지 이런 것이 확보되는 것은 별도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연대 또는 뭐 D10과 같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박원곤 교수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연 그 어느 나라가 포함되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G7 플러스 한국, 호주, 인도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이외에도 많은 민주주의 국가가 있고 G20와 같은 국가도 있고요. 무엇보다 가치를 공유하지만 이익을 공유하기 굉장히 어려운 국가들이 다수 있다. 따라서 D10이 사실 모이기는 해도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위해서 국가 이익을 조정하기에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 G20처럼 모여서 굉장히 추상적인 논의만 하고 특히 구체적인 대중 전략에서는 별도의 논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지지부진한 모습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은 미국이 그런 그 분화된 동맹의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공공재를 제공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국의 보복에 대한 공동의 대응이라든지 또는 공급망과 같은 것에 대한 그런 내구성, 리질리언스 이런 거를 얼마나 보장해 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바이든 정부의 성공 가능성은 여전히 두고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경우는 같은 동맹이라 하더라도 그 공동의 위협도 중요하지만 그 리질리언스의 격차가 굉장히 중요하다. 일본은 중국의 보복에 대한 내구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국가인데 반해서 한국과 같은 경우는 경제 의존도나 또는 한반도 평화에서 리질리언스가 굉장히 낮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격차 부분이 우선 해소되지 않으면 이익과 그런 경고성 부분에서요. 가치를 공유하는 것은 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정책에 있어서의 당분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은 급한 말씀은 미처 못 드렸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わかりました。パク・ウォンゴンさんから手が挙がってるんですが、ちょっとパク44さんパク44さん、どうぞ。 네, 그 조금 전에 토가시아 위원장께서 44さんね。 토가시아 위원장께서 그 한국과 일본이 인도 태평양 전략의 비전에서 표현된 자유와 민주주의를 이제 공유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하셨던 것 같고요. 전 선생님께서 답변하시지만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 사실 일본과 한국은 일본의 그 외교 청사에서 계속 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라는 표현이 쓰여져 왔죠. 쓰여져 왔는데 3, 4년 전부터 그 표현이 사라지고 이웃나라라는 표현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본의 외교 정책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인식이 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토가시상의 질문은 뭐 그것에 대한 어떤 한국의 견해를 물어보신 걸로 생각되는데 그러나 저는 일본 외교 청사에서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로서의 한국 표현이 사라진 것이 상당히 정치적이고 의도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 오부치 수상간의 어떤 공동성명에서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뭐 동맹을 공유하는 국가라고 분명히 규정을 했었거든요. 세 가지 공통성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을 하자고 했는데 저는 그 정의가 아직까지도 유효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성명에서 나왔던 것처럼 민주주의랄까 또 시장경제랄까 그런 자유주의적인 가치랄까가 공유가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마 3, 4년 전부터 시작된 한일 간의 갈등 때문에 일본 외교 청사에서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라는 표현이 좀 사라졌는데 그거는 뭐 저는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국은 사실은 뭐
그 1980년대 민주주의를 쟁취한 국가잖아요. 쟁취한 국가이고 뭐 또 전체주의 국가인 북한하고 맞서고 있는 국가이고요. 그래서 뭐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어떻게 보면 뭐 일본보다도 더 절실하게 느끼는 국가가 아닌가 싶은데 일본 외교 당국에서 그 점은 좀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この件でなんか発言がなければ、さっきの北朝鮮の話に移りたいんですが、じゃあ、ちょっと日本側で北朝鮮問題、バイデン政権になってからで、この展開をどうします？香田さん、話しますか？隣に香田さんいますから、香田さんに話します。3分以内でお願いします。バイデン政権の北朝鮮政策というのは、やはり今、この時点できちっと判断するには時期が早すぎるというふうに考えます。特にバイデン政権、基本的にはですね、国務長官とか国防長官の上院での就任聴聞会でですね、ある意味トランプ政権よりも厳しいことを言ってるんですよね。ただし、北朝鮮についてはほとんど話題が出てないということで、これからきちっと戦略政策というのを構築していくんだろうと。ただそこで我々が注視すべきは、一つは例えばカート・キャンベル氏が今言われてるんですけども、例えば彼なりのディスパースして、いわゆるあちこちに散らばした対中の軍事体制というものが北朝鮮にどれだけ有効なのか、あるいは対中自体に対しても、ペンタゴンの見方とどれだけ乖離があるの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はですね、まだ全然検証も何もされてないんですよね。ですから今、大きな理念としてのバイデン政権の自由と民主主義を基調として同盟国と強化をしてやっていきますということが分かった。今、そのドアが開いたところで、北朝鮮については特にですね、ある意味、間違ったら極めて短時間の間に発火して戦争に移る可能性もありますし、この先長くずるずる続く可能性もありますし、まだ分からない。しかしアメリカとしてはその両方に対応できる能力、それを日本と韓国のその同盟を維持しつつ、しかも中国とロシアが北朝鮮の後ろにいるという、非常に変数の多い方程式を解かないかんわけですね。ですから、そこについてまだ確定的なことを言える時期ではないと。しかし、日本側から言うと、日本自身として2つ問題があると思います。一つは、朝鮮半島有事は、好むと好まざるとにかかわらず、日本は、朝鮮半島の戦いに、日米安保条約の枠のない中で、米軍支援という格好で、参画をせざるを得なくなる。その時に、今の日韓関係のお互いの日本人の感情、韓国人の感情というものを考えたときに、日本の多くの人たちが、日本自体が朝鮮半島の戦いで米軍を支援するということに対して、それを良しとするかどうかというのについては国民的なコンセンサスはできていない。そこは日本の大きな問題だと思います。で、まだもう時間ない。はい。じゃあ残り30秒ということでですね、とりあえずですね、結構日本は朝鮮半島に対して弾道弾が飛んでくるというだけの問題ではなくて、同盟国であるアメリカと友好国である韓国が最悪のシナリオとしての朝鮮半島有事の中で日本がどう関わる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まだ十分なコンセンサスができていない。で、その大きな問題が日韓の国民の感情的な対立なんですよ。
というのがあるということを指摘したいと思います。はい、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この点に関してはですね、ちょっと韓国側の人にいろいろ聞きたいんですね、私は。ただその前にちょっともう一人日本側でちょっと話をして、韓国側に、北朝鮮の非核への我々は希望があるんですが、期待が。これをどう今後考えればいいかということを韓国の人に話してもらいますが、その前に、ソヤ先生聞いてます？ソヤさんどうですか？このあれソヤさんいるかな？いた。ソヤさん、この北朝鮮の核非核の動きっていうのは、当分期待することは難しいんでしょうか？バイデン政権になって。楽観的な見通しとかシナリオ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出て浮かばないんじゃないですかね。先ほど来、皆さんおっしゃってるように、まだちょっとどういうふうに出るのかわからないし、逆に言えば何か明確な新方針があるようには思えないわけですから、状況対応型でいく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で、その非核化の問題は、前からいわゆる入り口論なのか出口論なのかっていうね、そういう議論をしてきて、で、これ日本もアメリカも、韓国はちょっと違ったわけですけど、国民感情的、あるいはこれは政策決定者の感覚としても、やっぱり圧倒的に入り口論だったわけですよね。で、だから出口論をテストするという、オプションは私はまだあると思うんですが、そこで、昔それで失敗したという議論が出てきて、で、どうせうまくいかないという、もう断定的な結論が先に来ちゃうわけですよね。ですから、その出口論で北をテストする、そういうコンセンサスと方式がですね、成立するかどうかっていう、要するにそれが成立しないで止まってたっていうのが今までの現状ですから、そこが成立するかどうかっていうのがまず最初の重要なテーマなのではないかなと。私個人ので言えば、昔から出口論だったので、金正恩があそこまでですね、必死に出てきたんだから少しもうちょっと試してみてもよかった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意見なんですが、ただ試すためにはもちろん我々は戦略的にやらなきゃいけない。で、騙されたとしたらそれは騙される方も悪いんだから騙されないように今度はやるというね、そういう意味で試すというオプションが私はあったけれども、それはもう水縄と化してしまったわけですけど、果たしてそういう状況が今後来るのかどうかっていうのは一つの。だからそういう状況の中で多分アメリカとしても手探りで動いていくってことになる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ただボルトンはもういないので、今のチームでしかも、国務省、要するに外交のプロたちがデザインしていくと、可能性は昔よりは出てくるのかなって感じがし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じゃあ、韓国側でこの北朝鮮のバイデン政権間の今後の動きになり、それに期待するものですね、アメリカ側にも含めてちょっと話をしていただきたいんですが、どなたか発言、手を挙げてくれると一番、いた、シン・ソンホ先生ですよね。네, 감사합니다. 저는 첫 번째, 아까 박원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한 움직임이 그렇게 쉽게 핵을 포기할 것 같지 않아서 굉장히 걱정이 되고, 그것은 지금 현재 형국의 문재인 정부에게도 가장 큰 하나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도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어쨌든 북한 핵에 관해서 핵 위협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한국과 일본이 오히려 미국보다는 더 공동의 이익을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의 지금 현재 핵 능력에 있어서 핵과 미사일 능력에 가장 위협을 받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지 미국이 아니라고 저는 아직까지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또 한미일 이 삼각동맹에 있어서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본적으로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다. 세 번째,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미국의 확장 억제뿐 아니라 그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북한의 그 미사일과 핵 능력에 대한 디터런스, 억제 능력을 각자 또 가져야 되는 그런 공동의 하나의 그런 이해관계를 가진다. 근데 문제는 지난 그 트럼프 행정부 내지는 문재인 정부, 한국에서 이제 진보, 소위 말하는 진보 정권이 들어온 이후에 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의 문제가 굉장히 다른 입장을 보였다. 어떻게 보면 일본은 원래 기존의 전통적인 입장,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북한과 어떠한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기본의 입장을 원래 고수했던 반면에 현재 그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이전의 보수 정부에 비해서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북한과의 인게이지먼트 내지는 한반도 평화가 우선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면서 상당히 한일 간의 그 다른 정책이 노정이 됐고,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오늘날 한일 관계가 좀 양국 관계가 어렵다고 하는데, 물론 역사 문제도 거기에 기여를 했지만 그와 더불어 이 대북 북핵 협상에 있어서 한일 간의 그 다른 입장이 상당한 그런 중요한 하나의 이슈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관건은 앞으로 모든 분이 말했듯이 그럼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북핵 입장을 정리할 것이, 협상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인가인데 모르죠. 근데 제가 추측컨대는 바이든의 이란 핵 협상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조야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보면 바이든도 역시 이제 점점 북한 핵을 CBI들을 단숨에 이루기는 어렵다. 이걸 단계적인 협상을 거쳐서 해결을 할 수밖에, 시간을 가지고 해결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현실론을 좀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됐을 때 한미일이 북한의 핵을 용인하지 않고 어떻게 장기적인 비핵화를 위해서 같이 노력할 수 있는가. 그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핵에 대한 공동의 대응, 억제력도 가지고 미국 확장 억제에 대한 공동의 또한 그 약속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한일이 기울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今、非常にいい問題提起がありました。基本的に今、コロナの問題で、我々のやってる世論調査でも、かなりコロナ問題に意識があるんですが、去年はですね、やっぱり核問題が一番大きかったです、日本の国民の意識は。で結果として今、いろんな問題が起こってしまってるんですが、しかしそれは無視できる問題ではないと思ってますので、日本側はどうですか、この今の北朝鮮の非核というものをどう取り組むのか、それとも核軍縮になるのか、そんなことはないと思うんですが、皆さんの意見を聞きたいんですが、誰か手を挙げる人いませんかね。小野田さんだって。今、小田さんが小野田って言いました。はい。北朝鮮と交渉のテーブルにつくっていうのは、相当に難しいっていうのは多分共通した見方で、日本から見ると、やっぱり一つ大きな心配は、アメリカがどこかで妥協するんじゃないか。これはトランプ政権の時にありましたけれども、要するにアメリカの本土まで届かなければいいんだというような、アメリカがそういう姿勢をですね、示すの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に関して、日本としては非常に懸念を持っていて、でこの部分はですね、バイデン政権になっても私は同様だと思っています。もともとその民主党寄りのシンクタンクの皆さんも、すでに、北朝鮮は核保有国なん核兵器を保有しているんだと、したがってこれからは軍備管理という観点で北朝鮮と交渉を進めるべきだという論調も
実際に行われていますから、それは日本としては許容できないし、韓国としても許容できないんではないか。これを許容してしまうと、この北朝鮮との核兵器のこの交渉というものが大きく、これまでの方向性と変わってくるというところに一つ大きな私としては懸念を持ってますけれども、その辺のところの見方は、韓国の皆さんとしてはいかがなものなのかということをお伺いしたいと思います。以上です。韓国の方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パク・ヨンジュンさんで、今、隣の幸田さんが私の権限を奪って司会になってます、すでに。저도 지금 신소호 교수님이나 그 오노다 장군님 견해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그 2017년 이래 남북 대화 또 북미 대화를 통해서 몇 차례 한반도 비핵화에 관련된 공동 선언이 이제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3, 4년 지난 지금 시점에서 사실 북한 비핵화가 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북한은 남북 간에 합의한 그런 뭐 9.19 합의랄지 무시하는 듯이 뭐 재작년도에 뭐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도 파괴했고요. 지금 오히려 더 SLBM이랄까 그런 것들을 과시하는 그 개발을 가속화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뭐 군사 문제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핵 개발은 뭐 굉장히 국가 그 총력을 기울이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또 그런 핵무기를 가졌다는 것은 핵무기를 사용한 여러 가지 그 전략, 뭐 군사 전략이랄까, 안보 전략을 가지고서 개발했는데 이미 이제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나서 핵을 바탕으로 한 군사 전략이 표면화되고 있고, 뭐 선제 불사용 원칙을 사실 배제를 하는 전략을 뭐 북한이 쓰고 있고요. 또 핵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그 제도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가 상당히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는 아까 뭐 신소호 교수님도 얘기하셨고 박원근 박사님도 얘기했듯이 그 북한 핵 보유가 굉장히 절박한 국가 안보 위협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북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이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뭐 현실주의적 방법과 뭐 자유주의적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자신의 어떤 핵 억제 태세를 강화하고 또 동맹국 미국과 또 그 밖에 일본을 포함한 우방국과 북한에 대한 압박을 하는 것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는 계속 남북 간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뭐 북한 지도층이 이제 비핵화에 결단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 아마 그건 굉장히 상당히 장기간의 어떤 노력이 필요로 하는 과정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 등장하고 나서 미국 내에서도 아마 아까 코다 제도 말씀하셨듯이 뭐 대북 정책에 뭐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더불어서 대북 정책, 대북 전략에 대한 어떤 공동의 그런 뭐랄까 입장을 좀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이제 뭐 미일 간에 또 한미 간의 양자 차원에서는 북한의 어떤 비핵화를 위한 전략이 이래된다라고 하는 걸 관해서는 많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뭐 전재성 선생님도 최근에 한미동맹에 대한 미래 비전을 미국 학자들과 같이 보고서를 작성하시기도 하셨고요. 또 미일 간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미티 나이 리포트에서도 그런 것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가장 큰 우려를 갖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뭐 정책 결정자 혹은 연구자들이 미국의 어떤 신행정부와 더불어서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에 관련된 좀 그 공동의 어떤 노력들을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물론 아까 코다 제독이 지적한 것처럼 최근에 한일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랄까 과연 여기서 한일 협력이 왜 필요하겠는가 또 한국이 위험할 때 과연 일본이 뭐 미일 동맹을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국의 어떤 그 정책 결정자 또 연구자들이 미국과 더불어서 공동의 어떤 우려인 위협인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또 공동의 어떤 정책 전략들을 다시 한번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はい。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と10分程度なので、最後はですね、問題提起した2人にもう一回ちょっと総括してもらうんですが、その前にどなたか今の北朝鮮問題、そういう努力、そのぐらいの感じでいいんですか？何かこういう提案があるとかいう、なんかないでしょうか？増田さん、なんか手を頭に抱えてますが、なんか知恵がありそうじゃないんですか？あれ、止まってる映像だね。増田さん、映像が止まってますよ。大丈夫ですか。何も知恵増田さん、は、なんかちょっといいアイデア出してください。何も知恵はないんですが、今、皆さんがおっしゃるように、様子見といったところで、私、中国しか見てないので、あまり何も言うことはないんですが、中国としても、基本的には米朝がどういう、キックオフとかスタートをするのかというところを見極めないと動かない。で、2018年は、中国も動きましたけども、実際は米朝が動くから、中国が役回りを持ったといった側面の方が強くてですね、職場でも、シナリオといいますか、シミュレーションみたいなことをやってみたんですが、実際中国が打てる手立てというものは、外交交渉を促進するという文脈においてほとんどないということと、そういう結果が出たんですね。だから従って、すいません、何の知恵もなく、まだ様子見ということしか私は、言いようがないなというふうには思います。なんか小田さん、一言言ってから総括じゃ、なんかきちっとやってくれませんか。一つだけ、簡単に、やや私が不思議に思っていることがあります。2019年前ですけども、私2年に1回ぐらい、ウィーンとかジュネーブの国連の比較のためのトラック2の会議に何回か出ました。その中で私が一番、日本とか韓国とかアメリカの今やってる論議と違うなと思ったのは、ヨーロッパ各国の人たちがイランとかリビアですかね、そういうところの非核化に実際に取り組んでる人たち、あるいはアメリカとかフランスで ICBM とか中距離弾道弾を開発した人たちが、我々とちょっと違う北朝鮮の見方をしてい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よね。これは何かというと、例えば北朝鮮の弾道弾は本当に戦力化しているのですか。例えば2017年のテスト内容を見ると、あれは実際に今まで開発した人たちから見ると、あれをもって部隊で使ってくださいというレベルにまでは達してないですよね。それから核についても、6回の水爆も含めた核爆発と言ってますけども、あれで本当に弾道ミサイルに搭載できる核弾頭まで到達しているということは、自分たちが開発した経験とか、あるいは査察をした経験から言うと、少しまだ早いんじゃないか。何を言いたいかというと、当然政府とか軍事とか情報の専門分野の人たちはきちっとして分析してるんでしょうけども、果たして我々がそういうレンズを通して見たときの正確な北朝鮮の現状分析ができているのかどう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そういうのを例えば切り口として日韓の専門家が必要な場合、そういうヨーロッパの人たち、あるいはアメリカの人たちも招待をして、自分たちで表面的な能力を言うんじゃなくて、きちっと裏付けをされた能力分析をして、北にどう向き合っていくかというのが一つ必要じゃないかなという、これは提案なんですけども、それが我々の一つのこの会議の新しい目的、きっかけになる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本当にそういう作業が必要だなと思って今聞いてました。
で最後、二方に今の議論、第一セッションとつながってたんですが、まとめをしていただきたい、問題提起でもいいですが、神保さんとパク・ウォンゴンさんになるんですが、どうでしょう、神保さんから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たくさんの有意義な、議論ができたと思います。私からは2つだけ申し上げておきたい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一つは北朝鮮の、核問題に関して、完全な非核化を交渉で達成することがいかに難しいかということを学んだ数年間だった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2018年頃思い出してみると、いかにいくつかの見通しが甘かったかということは、如実にわかるわけですけれども、それで完全にだからもう、交渉による非核化はできないんだっていうふうに諦めるべきだと言ってるわけではなくて、やはり現実的な目標を設定することの重要性が改めて問われてるんだと思うんですね。で、それは何かというと、やはり我々は北朝鮮をパキスタンのように事実上の核保有国として国際社会の中で認定していくということはやはりできないんだと思うんです。で、これは日本にとってはできないし、韓国にとってもおそらくできないことだと思うんです。ただし、それは現実から目をつぶれと言ってるわけじゃなくて、そうじゃなくて、やはり現在のそのフリーズですよね。これ以上状況を悪化させない、北朝鮮の核や運搬手段の近代化をこれ以上進めないということに関する努力というのは、当然進めるべき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ただし、現在も特にこの長距離ミサイルの実験に関してはフリーズが継続、どういう理由かしてるんですけれども、このフリーズを継続するにあたって、我々の抑止体制とか、同盟の機能が、実はバーターにかけられるという、つまり北朝鮮が拒否権を持つということに関しては、強く抵抗していく必要があるんだというふうに思うわけですね。この辺なんだと思うんです。なかなかだから、議論してもなかなかいい会は出てこないんですけれども、何を譲っていいのか、何を譲ってはいけないのかというラインを、日本と韓国はしっかりと共有をしていく必要はあ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るところです。で、もう一個だけちょっと加えるとですね、それが2018、19の日本にとっての教訓なんですけれども、実は2017の教訓っていうのがあるんですよ。で、それは何かというと、2017年にトランプ政権は一時期北朝鮮に対するいわゆる小規模なサージカルストライクを検討していた時期っていうのがありました。いわゆるブラディノーズ作戦で、これはマクマスターを中心に考えられていた話で、当時日本側に言ったのは、いやいや大丈夫だと。我々は全部叩ける。そして反撃をしないということができる作戦というのがあるんだということを、これマティス国防長官も記者会見の中で言っ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私はこれ学者の議論、外部の議論としてですけれども、極めて疑わしい議論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るわけですね。つまり、仮にこ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失敗して、北朝鮮がエスカレーションをして、ソウルや東京、火の海にするようなことにあったら、それは当然、北朝鮮の大量報復を我々はやるわけですから、歴史は終わるわけですけれども、ただ、こ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に自信が持てるとはとても言えないと。だとすると、このような、すべての北東アジアの歴史を変えてしまいかねないような政策決定を、わずかなホワイトハウスや国防省の一握りの人に担わせておいていいのかっていう、私はそういうふうに思うわけですね。私はこれは絶対にいけないと思っているわけです。つまり、これは今、米韓が統合作戦司令部がね、CFC があるような形で、日米においても、やはり同盟のいわゆるジョイントプランニングをするような形で、アメリカが行動を起こすときには、日本にも韓国にも十分な政策協議をした上でやるという形にしないと、日本と韓国の安全というのは保たれないと私は思っているので、やるときは一緒にやる。だけど、やるという決断をするまでは、やはり東京とソウルの話を聞くというメカニズムをしっかり作らないといけないなというのが、2017年の話です。で、私の議論は、日本の敵基地攻撃能力というのは、そのための
レバレッジ、テコとして位置づけるべきだというのが私自身の議論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で、最後一言ですけれども、価値の議論が出て、パク・ヨンジュン先生の、議論は私も賛成です。韓国の民主化っていうのはまさに戦って勝ち抜いて達成した民主化。で、これは日本と成り立ちが違うんだと思うんですね。で、それゆえに韓国の今の、世代の方々にとって民主的価値というのはもう決定的に重要な価値だというふうに位置づけられていると私自身は理解しています。したがってこれを外国にこう展開していくというときに、例えば韓国が行っている開発援助にもやはりこう民主化っていうのは非常に重要な価値になっているし、場合によってはミャンマーみたいなところに関わるときに私がむしろ心配しているのは、むしろ日本よりも韓国の方がはるかに民主化アジェンダを推進する政策を展開するんじゃないかと。それでバイデン政権とうまくやろうとするんじゃないかみたいなことをむしろちょっと心配するぐらい、なんですね。だからそうやって考えると、この民主化アジェンダをどう推進するかっていうことにおいて、韓国は実は非常にこうリーダーシップを取れる、ポテンシャルがある、国だと私自身は思っておりまして、できればですね、それは FOIP の中でこう推進していくっていう話とはちょっと別なの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れども、少なくともこの、今、世界的に民主主義が後退していて、権威主義の継続性っていうのがこう進んでいく中で、この民主的な価値を外交の中でどう位置づけるのかっていうことに関しては、確かに富樫先生おっしゃるようにですね、しっかりと日韓でもうちょっと詰めた話があっていいのかなと。なんかね、こう、韓国の方がバイデンとうまくやってるぞみたいな形で日本を牽制するみたいな意図がどっかにあるとすると、あんまりね、そういう形で位置づけるよりは、三者でちゃんとこの民主的な価値っていうのはどう位置づけるかってやっ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は思っているところですね。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じゃあ最後、パク・ウォンウォン先生、最後になります。ちょっとなるべく3分で。예, 저도 진보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 세션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앞으로의 미국의 역할이 어떤 형태로든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영어로 우리가 restrain 되고 retrenchment 된다. 변할 수 없는 추세라고 생각을 한다면 더 이상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좀 멈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이만큼 번영하고 또 안정을 갖고 오게 만든 이른바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를 향해서 더욱더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진보 교수님 말씀대로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행위,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국이 또 일본이 함께 움직여야 되고, 우리가 많이 말하는 이른바 like-minded country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끼리가 미국을 어떻게 보면 일면 우리가 끌어가야 되는, 힘이 좀 빠져가는 미국을 끌어가야 되는 그 정도 수준까지로 저는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참으로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 모든 것의 상당 부분 열쇠는 북한이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7년, 18년부터 한국 정부가 북한을 향해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모든 제안을 다 했고, 북한의 그런 공세적인 행위도 다 수용을 했고, 그럼에도 북한은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불편한 진실인데, 저를 비롯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겁니다. CBID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긴 호흡으로 북한 문제를 바라보되, 북한이 핵이 유용성이 낮아질수록, 그 의미는 한국 또 한미동맹, 일본을 비롯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핵 미사일 대응 능력이 향상될수록 북한이 핵을 가질 이유가 줄어들죠. 그런 식의 접근이, 그렇다고 제가 무슨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한다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치로 억지 능력을 끌어올릴 때 북한은 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한국과 현재 미국 정부 간에는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접근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차이를 줄이고 또 같은 그런 현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진보 교수님 말씀에 제가 듣고 느낀 게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동맹을 무시하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려는 좀 줄어도 우리가 되지 않을까. 한국과 일본과 충분히 협의하고 물론 그 정책 결정이 한국과 일본의 이익에 꼭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방적인 정책 결정 전에 협의하는 과정은 거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どうも、音聞こえてますよね。コッシーがびっくりした。じゃあどうも本当に皆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